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1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데요. 경제와 방역 중 어느 곳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전망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신규 확진자 오늘 121명, 여전히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정대로라면 그 2.5단계,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오늘 종료가 되는데 그 당초에 목표를 했던 100명 미만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만으로 봤을 때 2.5단계를 좀 단번에 종료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8월 17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했고 그것이 2.5단계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약속으로 돼 있지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주가 서울 수도권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거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정도 나타날 겁니다. 9월 6일 현재 국내 발생 숫자가 108명이었는데요. 네. 오늘이 이제 99명. 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0명 이하로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방역에 있어서 현재 방역 당국의 인력과 추적 역량으로 봤을 때는 하루 발생 환자 국내 50명 미만, 추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5% 미만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방역과 이런 정무적 측면에서 봤을 때 2.5단계를 정부에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완화된 조치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완화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3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 제한 조치가 걸린 일부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이 제한 조치를 좀 완화시켜준다는 방안인데 이미 대전과 세종에서는 내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해당하는 소상인 분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 풀리는 고위험 시설들을 보면은 마스크를 다 써야 한다고는 하지만 노래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시설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정부에서 어제 이제 생활방역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닌 그런 제3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위는 아마도 대전이나 세종보다는 좀 낮은 수위에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9시 이후에 식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네. 이 정도는 좀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대신에 뭐 QR코드를 도입을 해서 명부 작성을 의무한다거나 또 거리두기하고 면적당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과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이 현재 맞춰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린 경제적 조치와 그리고 이제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의 균형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대전이나 세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 또 대전 세종에서도 어쨌든 고위험 시설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따 오후에 어떻게 발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최근 보면 그 자영업자라든지 휴직자들은 배달 알바로 몰리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는 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정부가 4차 추경안을 내고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보면 만 13세 이상의 2만 원씩 통신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출발 지점이 처음에 제기됐던 선별 지급이냐 네. 아니면 전 국민 일괄 지급이냐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 현재까지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적자가 11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하면 할수록 빚을 더 져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글쎄요 여기에 더하기 해서 전 국민에게 요것 정도는 해줘야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통신요금 지원 방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35세, 49세 사이는 빼고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 넣어서 네. 만 13세 이상 일괄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급도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액수도 2만 원이고 실제로 그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계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집중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여론이 나오는 거고 이 예산을 다 합쳐보면
인당 2만 원이죠. 이것이 이제 한 9천억 원입니다. 총액이. 근데 9천억 원으로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는 여론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돌봄 지원이 이번에 또 추경에 포함이 될 예정인데 초등학생 이하에게 20만 원, 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중고등학생 다 포함을 하면은 추가로 드는 게 5,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비보다 더 낮은 금액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 편의점이 또 제외가 되거든요. 네. 매출 연 4억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편의점들이 대거 제외가 되는데 편의점들한테 다 1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는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으로 딴 거 하자 논쟁이 나오는 거고, 급기야는 이제 여권 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무료 와이파이 설치 쪽으로, 그러니까 시설 설치 쪽으로 돌리자라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된 이상은 이게 추경이 이제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지 예.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 돈을 좀 다른 데로 조정하거나 감액하거나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감염, 지역 발생자가 99명, 한 달 만에 두 자릿수인데 이 중에서 광주를 살펴보면 광주 교육연구정보원 관련 확진자가 모두 7명까지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증상이 있었지만 이 지역 의원을 몇 차례 들렀고 또 열흘 동안 동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는데요. 미열이나 조금의 증상이 나타나도 이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만약 2019년 7월 한참 더운 여름인데 열이 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다. 이럴 때 모두 독감 검사하러 병원에 갈까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독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유행하니까 예. 여름에 증상을 보이면 이거는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는 그냥 감기겠지? 좀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라고 하면 독감일 수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봐 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다른데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6월 말 7월 초 국내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리 정도로 나오는 시절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3, 4일간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으로 돼도 되죠. 절대로 직장에 나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0%가 넘고 33%까지 나왔던 시기 때문에 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유사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 정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추석을 지나서 날씨가 더 시원해지고 또 시원하다 못해 춥고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인플루엔자랑 이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3, 4일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이 습하고 더운 여름이었고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가 좀 잠잠했던 8월 이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7, 8월에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에게서 무증상으로 감염자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출근하지 않고 밀집되는 곳에 가지 마시고 안심진료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구분이 안 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확진 추세를 보면 부산에 이어서 경남에서도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특성상 좀 역학조사라든지 경로 파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추가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온 건데 이 택시기사가 보면 증상이 있는데도 열흘 동안 또 운행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사회 추가 확산 범위를 좀 어디까지 두고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일단 택시를 잘 타는 편은 아닌데 네. 가끔 타면 기사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 서로에 대한 예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증상이 있는 분이신데 본인께서 이것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운전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니까. 기사님들도 최근에는 승객분이 많이 줄어서 혼자 계시는 시간도 늘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휴식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휴식하셔야 승객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덥고 습했기 때문에 밀폐된 상황에서 에어컨을 틀고
그런 환경에서 손님을 바로 맞이하실 경우에는 비말이 좁은 실내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시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택시는 타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증상인 분은 피하시고 앞으로는 손님을 모시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환기를 하고 태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승객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택시를 타시면 손 세정할 수 있는 위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아주 본격적인 지역 감염으로 나가는 것이 택시를 고려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북 칠곡에서는 이 장뇌삼 사업 설명회 집단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동충하초의 사업 설명회가 떠오르는 부분인데 경주나 서울 또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각각 확진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칠곡에서 설명회 열렸지만 각지에서 방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식의 설명회는 사실 대면 교회 예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지에서 와서 또 각지로 흩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에 최근만 봐도 부산에서 뭐 부동산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로 오피스텔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가 부산, 울산 양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지의 지금 그 설명회 같은 경우는 또 오피스텔 같은 데 모이는 경우는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예배에 못지않게 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또 그 개최하는 분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것을 유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정 지역에 모인 여러 각지의 사람들이 다시 본인이 있던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전파에 더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하늘궁 이 시설이 좀 운영이 중단이 됐는데 여기 그 주말 강연에 오는 사람들이 400명이 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허경영 대표의 강연을 두고 양주시와 좀 마찰을 빚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다녀간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 예방법 49조의 예방 조치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방 조치 굉장히 폭넓게 그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비춰봤을 때는 실내 50명 이상 또는 실외 100명 이상 이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아닙니까 현재 네. 수준이. 그렇다면은 이 하늘궁이라는 시설은 수용 인원이 한 400명 정도 가능한 시설이고 실제로 허경영 씨 지지자들이 또 그만큼 많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염병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수칙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말리는데도 계속 해왔고 네. 또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대중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아마 법 개정까지도 막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 여론이 또 고조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우려되는 이 고비들이 있는데 추석도 있고 예.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보통 이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번에 일부 전세버스 조합이 이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 참가자들을 실어 나르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좀 다구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 기사분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버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이긴 하지만 이 집회나 집회 외에도 어떤 밀집한 환경에서 여러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방역이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이상 밀집된 상황이고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회적 비난도 비난이지만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물론 수입이 있는데도 수입을 포기하고 하신 그런 업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집합됐다가 모였다가 헤어진 경우에 당신들께서 가는 데서 14일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로 불편을 겪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중증 환자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밀집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집회에 참여나 또는 밀집되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백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임상을 재개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좀 효능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한 바 있는데 백신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연말까지라는 기간이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효과지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이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임상 발표하는 백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작용이 일부 발견돼서 그것을 중단하고 심사 후에 재개하겠다는 백신 회사를 믿으시겠습니까? 투명성이 중요하겠죠. 예. 우리 회사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아플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SA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은 임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임시 중단이 확산되어서 마치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백신 개발 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의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피해를 보신 분에서 보상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위원회 즉 회사가 아닌 제3의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이거 임상을 재개된다고 판단하면 진행됩니다. 여기는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정책 목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개발 단계에 대한 표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목표는 11월 말 12월 초가 원래 목표였는데 2주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은 원래 이 3상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성 보통 2상 정도면 효과성은 나온 거고 예.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 평가가 나오는 3상이 완료되는 거는 12월 중순이나 12월 말이니까 원래 지금 나오는 보도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또 예상되지 않은 안정성 등이 또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안정성이 확보가 됐으니 바로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예방접종이 보통 준비가 돼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이 되고 특정한 용량이 나오려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에 나오는 예방접종이 안정성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 5, 6, 7월에 하반기에 겨울철을 맞는 아마 남반구부터 빠르면 진행될 것 같고 북반구인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9월 지금 우리 독감 예방접종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스케줄로 이것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2022년이나 2023년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좀 궁금한 게 그 러시아에서 또 백신이 나왔던 스푸트니크 V 그거에 대한 좀 안전성의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예. 데이터를 못 보겠고요.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3가 예방접종에서 4가 예방접종으로 우리가 이행되는 단계에 있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랬을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투명하게 모든 회사가 밝히고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도 그걸 인증했기 때문에 이제 예. 4가 예방접종이 안전하다.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맞습니다. 투명성과 정보 공개 그리고 3상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나올 텐데요. 현재 러시아 쪽에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3상에 대한 부분과 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경미한 발열, 두통, 미식거림 또는 약간의 근육통 등의 일상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